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토론자 네 분을 모셨습니다. 다 아주 엄선해서 각 분야에서 모셨는데요. 5분씩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역 서울대 국제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 정혁입니다. 해안대 최창현 선생님이고요. 세 분 발표 잘 들었는데 제가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는 정철 박사님 발표하고 이제 오영나 교수님 부분을 조금 코멘트를 좀 드리는데 크게 이 세션의 주제 자체가 바이든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바로 세계 경제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서 무역 규범과 환경 규범이 이제 연결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게 이제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뿐 아니라 계속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지속된 저성장 기조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충돌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 한국이 대비해야 될 어떤 관점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이제 바이든이 당선된 컨텍스트를 먼저 보시려면은 트럼프 시대하고 달라진 거는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에 있어서 그 기조가 이전에 있었던 양자주의나 아니면은 자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직자적인 대응에서 원칙을 가진 인권과 그리고 전략적 포용이라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 기조로 돌아설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노동 환경 그리고 위생이나 지배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기존의 미국이 트럼프 이전에 제시했던 어떤 무역에 있어서의 규범들을 이제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에 미국이 제시했고 현재 일본이 이끌고 CPTP라던가 이런 질서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도 지금 현재 이제 저성장 기조에 물론 성장 포텐셜이 현재로서는 볼 수 있는 게 중국하고 미국이 가장 큰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 있어서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인 기반, 아주 공고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들여야 할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을 완전히 예전과 같은 자유무역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규범들에 대한 인포스먼트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도 무역에 있어서도 WTO나 아니면은 환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블락 FTA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권 이외의 전략적 포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략적 포용의 이제 기본 스트레티지가 뭐냐면은 동맹을 활용하는 어떤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기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역 기범에 있어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한국을 포함한 에 있어서 이제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추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돼 있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크게는 무역 규범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이제 수단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관세고 또 하나는 비관세입니다. 관세로 트럼프가 중국을 통제하려고 했다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양쪽 다 됐다는 걸 이미 정철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 비관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나라의 기본 경제 구조가 어떻게 짜여있느냐에 따라서 비관세 환경이나 노동이나 위생, 지재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혹은 경제 구조 자체가 체질 개선이 돼 있으면 이건 비관세 장벽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이게 만약에 돼 있지 않는 상태라면은 굉장히 높은 비관세 장벽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거를 맞이해야 되는 상대가 되겠죠.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저성장 기조에서 이러한 환경이나 노동에 대한 규범이 왔을 때 한국이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지재권이나 노동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한미 FTA에서
제시되어 있는 수준을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넘지를 않기 때문에 실상 챌린지가 이제 환경입니다. 환경 규범에 있어서는 많은 대응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희들이 결국 대경제 의존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굉장히 지금 실질적으로 대경제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그 높은 것을 줄여야 되는 이제 챌린지도 있는데 이 저성장 기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과연 어떤 식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새로운 성장 개발 이쪽에 대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게 한국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무역 문제도 그렇지만 금융에 있어서도 이미 ESG 인덱스라는 것들이 실제로 금융 투자에서 모건 스탠리 같은 대규모 투자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ESG 인덱스 같은 것들을 모건 스탠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금의 흐름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쪽에 대한 적응을,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못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성장이나 그런 걸 넘어서 아예 성장이나 개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금융투자가 맡기게 되는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 같고, 실제로 해외 시장에 있어서도 이제 환경규범에 대한 인포스먼트가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응과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차원의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환경 문제를 친환경적으로 해주는 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큰 챌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되지 않으면 기업 부분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감사하게 중요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성호 수석연구원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이든 당선되길 조마조마하게 사실 지켜봤었는데요. 그만큼 바이든 당선이 세계 기후체제 입장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오늘 주제인 바이드노믹스 세계 경제 체제에서의 한국의 미치는 영향인데요. 저는 주로 이제 기후 또는 에너지 쪽에 포커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책의 제일 큰 차이점도 사실은 기후 정책에서 트럼프하고 차이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취임 직후 바로 복귀하겠다고 했고요. 30년까지 청정전력 앞으로 52전에 탄소 중립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100일 이내 기후 정상회의를 소집을 해서 원래 지금 11월 5일날 이미 탈퇴된 상태지만 다시 재가입하는 거는 30일 지나면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할 걸로 예상되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탄소 국경세 도입하겠다는 거가 키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전향에서 탄소 조정세, 탄소 국경세 이게 큰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철강, 플라스틱, 섬유 등의 탄소 제약제 산업이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21년, 22년, 23년, 4년도, 5년도까지 쭉 품목 도입하는 게 산업별로 요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도입 시기도 다르고, 이게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될지는 상원에 1월 5일 날 선거인데요. 결과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다르겠지만 그게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계 경제에서는 일단 화석연료 사업의 쇠퇴가 본격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래된 상황이 그걸 가져왔고, BP 보고서는 이미 19년도가 피크 오일의 때였다라고 그 전까지 좀 안 될 거다라는 BP 보고서 있었지만, 어떻든 바이든 세계 체제에서는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 그리고 저수자산의 증가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거다. 그리고 블랙락이 세계 최대 자산
투자 운용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도 그게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에너지 효율 산업이 성장할 거라는 것, 거기에는 뭐 건물의 사용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크기 때문에 단열재가 크고, 그다음에 냉난방 에너지를 전기를 바로 쓰기보다는 히트펌프를 활용하게 되면 뭐 3배, 4배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히트펌프 산업이 클 거다. 그다음에 개별 제품으로서는 저탄소 고열 제품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겁니다. 문명이 바뀌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커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화가 특징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있어서 나타날 거고, 이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가 크게 늘어날 거다. 예를 들어 교통, 스마트 인버터, 뭐 직류가 많아지거든. 원래 테슬라하고 에디슨이 교류하고 직류를 강조했었는데 테슬라 시대에서 에디슨 시대로 간다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어떻든 그 소스 자체가 직류고 사용 기기 자체가 직류가 많기 때문에 글로 갈 거다 하는 얘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차, 전기버스, 수송 분야에서 전기화도 빠르게 진행될 거다. 그리고 산업에서의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그린 수소로 뭐 철강도 환원제철 공정에 쓰이기도 하지만 화학제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통해서 자원을 만드는, 예전에는 자원에서부터 에너지를 뽑아서 썼지만 지금 에너지로부터 또 그린 수소로부터 자원을 만드는 그런 시대로 갈 거다. 이와 관련된 사안을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향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로서는 당장 석탄 발전 투자 지금 하고 있고 외국에 하고 있는 것이 핫이슈가 될 거고, 또 곧 자기 이익 실현을 못하고 시장에서 잡혀서 하나가 될 텐데 이에 대한 탈출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게 우리한테 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우리나라 태양광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잘할 수 있는 분야라서 사실은 반도체 산업만큼 태양광 산업에도 수단을 가지고 국가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야라서 갈 수 있다. 풍력은 조선하고 중전기 또는 뭐 해상 구조물 기술이어서 사실 풍력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배터리 잘 나가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3대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고, 그걸 통해서 쇠퇴해 갈 화석연료 산업, 제철이나 뭐 석유화학 산업 등등을 이 산업으로 키워서 일자리를 늘려가야 된다. 국가의 큰 산업 경제적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송 분야에 있어서 전기차, 뭐 고속철, 우리나라의 국내 공항을 늘리는 건 이제 더 이상 그만해야 된다. 유럽은 이미 유럽 연내 자체 내 공항수를 줄이기 위해서 항공수 올리고 또 국가 간에 고속철 깔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바이든 공약에서 항공수를 줄이겠다는 거 있고 출동 깔겠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조그만 나라에서 국내 이 공항 기능이 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린 수소 기술, 스마트 기술, 전력망의 변화에 대한 우리 그동안 쭉 해왔던 거 키워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떻든 모든 사람이 디지털화해 가고 있는 게 글로벌 특징인 건데 이거 우리 잘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산업 계속 키우면서 해나간다면 어쨌든 새롭게 조성된 이 글로벌 기후 대응, 또 에너지 전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잘 대응한다면 늦었긴 했지만 아주 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성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전반적인 탈탄소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 산업 분야별로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회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한국일보의 정영호 분설위원님 있습니다. 저는 저 밖에서 보는 동안 우려했던 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하는 한국형 뉴딜이 그냥 단순히 사업 정책으로 취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뭐 어디다 투자하고 어디다 투자한다는 발표만 주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도 사실은 구제하고 회복보다
개혁, FDR의 뉴딜이 3R로 요약된다면 항상 그 결론은 개혁이어야 하는데 그 개혁이라는 것은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 경제적으로 새로운 그 경제 주체, 산업 주체, 사회 주체들이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체제를 바꾸는 작업인데 이걸 그냥 산업 정책으로만 생각을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을 가져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발표를 들으면서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여전히 그 우리가 하는 한국형 뉴딜은 구제하고 회복까지만 하고 진짜 중요한 그 개혁 부분, 사회 경제적인 그 개혁 그리고 새로운 사회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우선 그린들이 그 한국형 뉴딜의 맨 마지막에 마치 선심수듯이 들어간 것부터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런데 오늘 그 노영래 교수께서 이후에서는 그린 뉴딜 안에 서브로 디지털 뉴딜이 들어간 있다는 걸 보고 이게 맞는 생각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그 그린 뉴딜은 디지털 뉴딜 밑에 그냥 세 번째로 억지로 환경단체 이렇게 해서 들어간 수도 있는데 그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 분야가 단순히 그 뭐 장식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주체자 간에 주체들 간에 경제 주체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뉴즈벨트도 16년을 했나요? 16년 하는 동안 계속 이 뉴딜을 추진했는데 사실 회복이나 뭐 투자 부분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게 없어요. 테네시강 유역 사업도 그게 미국을 특히 그 대공원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별로 큰 규모도 아니었고 다들 알다시피 미국이 다시 회복된 거는 2차 대전이라는 특수를 만났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뉴딜이 폄하될 수 없는 것은 뉴딜을 통해서 독점 기업들이 분해되고 그 노조의 강화든 이렇게 중산층한테 새로운 산업의 이익이 돌아가는 새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이라는 특수도 그 중산층을 키우는 힘이 된 거지. 만약 뉴딜이 없었다면은 그 60년대 미국이 있었을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추진해야 될 뉴딜 역시 그 사회계약 새로운 사회계약을 했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런 점에서 좀 더 그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그린 뉴딜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미 그 산업계에서는 과연 우리 정부가 2050년 그 탄소 중립을 지킬 의지가 있을까에 대해서 수많은 기업인들이 사실 냉소적입니다. 그 산업연구원이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하려면 800조에서 100조 원이 투자된 거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돈을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선원에 그칠 거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냉소적 우리가 긴장하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자꾸 뭐 미국이 몇 조 투자하고 뭐 EU가 몇 조 투자하니까 우리한테 새로운 산업 기회가 생길 거라는 그냥 그 막연한 옛날 패러다임만 홍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그 미국의 탄소세 강화 바이든이 얘기한 그것만 해도 지금 내년 상반기에 확정해서 당장 2023년
내후년부터 들어갈 건데 그 세율에 대해서 기업이 화석 연료 사용을 포기할 정도로 대담하게 측정하겠다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사실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품은 우리가 주로 추출하는 거 철강이나 뭐 이런 제품들이겠죠.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선언인데 과연 그런 지금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냥 내후년에 벌어질 일인데 이 바이든의 무역 장벽은 그 트럼프하고 달리 명분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무역 장벽이라고 불평할 수도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차원의 강력한 무역 장벽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위기감이 우리 산업계에 있고 우리 그 정부에 있는지 사실은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당장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의심이 드는 이유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배출권 거래 오히려 지금 올해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배출권을 더 늘린 거죠. 가격을 낮췄거든, 탄소 가격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딴 나라는 지금 2030년까지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를 줄인다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세계 1위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이 느슨한 한계 문제를 계속 간다면 2050년 탄소 제로뿐만이 아니라 당장 내후년 미국 EU 수출도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가. 좀 더 강력한 그 제도를 만들고 산업계를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내년 제3차 배출권 거래제 이미 그 양 결정됐는데 이것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우선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정영호 해설위원님 언론인으로서 날카롭게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아니하지 않는가 중요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산업계 말씀도 주셨는데 바로 모셨습니다. 이영희 SK스페이스의 회장님 산업계의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 이용입니다. SK에서 ESG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사실 오늘 이런 발표 최근에 여러 번 접할 기회가 있어서 많이 고민을 했고 발표하신 우리 송 원장님하고도 사실은 같은 고민을 이제 여러 번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의 어떤 상황이 제가 한 4, 5년 전에 ICT, SK텔레콤 근무했었는데 SK텔레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진짜 혁명이 일어났나? 변화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할 것 같다가 아니고 이미 일어났다라는 정도의 표현도 서로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발표에서도 말이나 어떤 과거의 동력에서 석탄으로 바뀐 것이 정말로 엄청난 혁명을 가져왔듯이 지금 그 석탄 카본 기반의 에너지에서 전혀 다른 에너지로 바꾸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이것이 그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 이슈라든지 혹은 요즘에 코로나 이슈라든지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가 뭔가 나빠졌으니까 경제를 굉장히 부흥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기저에 여러 가지 동인들이 굉장히 큰 동인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러한 큰 변화, 법 제도가 바뀌고 금융계가 바뀌고 소비자가 바뀌고 큰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인지도의 정도는 아마 여론조사 해보면은 글쎄요 몇 프로 나올까요? 5%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5%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진정한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어떤 그러한 경향이 아주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태양광으로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가 대체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은 과연 가능할까? 힘들지 않을까? 플라스틱 없애는 거, 그게 일회용 플라스틱 진짜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변화의 현상을 우리가 대비하고 거기에 우리의 그 전략을 맞춰가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알리백 선언을 했죠. 알리백 선언을 하고 나니까 물론 그 대단한 거 했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얘기한 거지 아직 실행한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과연 그 비싼 그 재생에너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리고 국가는 재생에너지 그만큼 공급할 수 있겠냐,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이 들어오죠. 실제로 가격 적어도 몇십 프로 올라가겠죠. 제대로 하면은 아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면은 아마 전기 요금 부담이 저희들이 한 적어도 40% 정도, 30%에서 40%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그만큼 한 60%를 대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엄청난 원가 부담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거기에 대한 보수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환경에 대응하는 그런 요소를 갖출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나 EU 쪽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성호 교수님께서는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그쪽 나라에서는 요즘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카본 기반의 에너지보다 훨씬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뭔가의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 부분은 비록 비단 기업, 몇몇 기업의 어떤 원가가 올라갔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큰 어떤 상황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어떻게 보면 SK에서 아리백을 선언했다는 것은 우리가 남들은 못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니고 그것은 일단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는 것을 전면에 노출시킨 것이고 그래서 다른 기업도 이제 선언은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사실은 바닥에 있는 문제를 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의 국제적인 위치는 룰 세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룰을 만들어가고 우리 룰을 따라오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힘은 아닌 것 같고 EU가 그렇게 가고 미국이 그렇게 가고 심지어는 중국도 거기서 그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그 세상이 쉽게 바뀔까 하고 뒷짐지고 앉아 있다가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후회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눈앞에 바로 온다라는 그게 있고 룰 세터가 아니라면은 패스트 팔로워는 분명히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빨리 어느 쪽으로 룰이 바뀌는지 모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앞으로 그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국판이라는 부분이 저는 사실은 별로 좋은 이름 같지는 않아요. 그냥 따라간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전략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나마 우리의 장점을 조금 더 계속 노력하는 예를 들어서 K-팝이 세상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K-팝 안에서 그나마 팝송이지만은 뭔가 차별화된 어떤 뭔가를 그 속에 집어넣고 할 때 이제 좀 더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이제 컨텐츠가 된 것이 우리의 한국판 뉴딜, K-뉴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남들 하는 것을 잘 알고 쫓아가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의 차별화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진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영희 사장님 산업계에서 또 그런 기업에서의 그런 절실함, 절박함을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